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육학 첫 번째 강의에서는 골격근 수축의 세 가지 기전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신경근 접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흥분 수축 연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신경근 접합은 운동신경 말단의 활동 전이가 근섬유막 활동 전이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흥분 수축 연결은 근섬유막 활동 전이가 근세포질 안에 있는 근세포질 그물의 칼슘을 어떻게 방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한 교차다리 주기는 흥분수축 연결로 높아진 세포질 내의 칼슘이 어떻게 수축 단백질의 분자 생물학적 변환을 유도를 해서 근섬유가 수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교차다리 주기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근섬유의 안에 있는 수축 단백질의 분자 생물학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그 단계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질에 증가된 칼슘에 의해서 교차다리 주기의 회전을 조절하는 것은 트로포닌 컴플렉스, 트로포닌 복합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트로포닌 복합체의 분자적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트로포닌 I, 트로포닌 C, 트로포닌 T가 있다고 그랬죠. 트로포닌 I는 액틴과 붙고 트로포닌 T는 트로포미오신과 붙고 트로포닌 C가 세포질 내에 증가된 칼슘과 붙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 트로포닌 C에는 4개의 칼슘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결합 부위는 친화력이 매우 크고 그래서 늘 칼슘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친화력이 낮아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붙고 낮으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물론 결합 부위, 친화력이 높은 결합 부위도 칼슘의 농도가 낮으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는 마그네슘과 경쟁적으로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혈중 마그네슘의 농도도 근육의 수축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중사슬인 굵은 섬유인 미오신 중사슬에는 머리에 액틴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죠. 레스팅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얘기는 세포질 내의 칼슘의 농도가 낮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트로포닌 C와 칼슘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는 트로포미오신이 붉은 사슬 미오신 헤드에 있는 액틴 결합 부위와 액틴과의 결합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트로포미오신이 칼슘 농도가 낮을 때에는 나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액틴에 미오신 헤드랑 붙을 수 있는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분수축 연결에 의해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트로포닌 C에 칼슘이 붙으면서 비틀림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서 트로포미오신이 가리고 있던 액틴에 미오신 헤드와 붙을 수 있는 곳이 노출이 돼서 드디어 가는 섬유인 액틴과 굵은 섬유인 미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ATPase에 의한 ADP와 인산입니다. 미오신 헤드에는 액틴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도 있지만 ATPase가 있어서 ATP랑 결합할 수 있는 부위도 있었죠. 그래서 세포질 내에 ATP가 충분하다면은 이 미오신 헤드에 있는 ATPase는 ATP를 결합시켜서 이것을 가수분해해 가지고 ADP와 인산으로 분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오신 헤드 자체가 ADP와 그 다음에 분리된 인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미오신 머리의 액틴과의 결합 부위의 친화력을 훨씬 더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있어서
가는 섬유 액틴에 트로포미오신을 밀어가지고 열고, 그다음에 미오신 머리에 ADP가 붙어 있어서 친화력이 높아진다면 즉시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는 결합합니다. 미오신 머리와 액틴이 결합을 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 그림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휴식 상태죠. 살아있는 근세포, 근섬유는 내 안쪽에 대사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ATP가 충분히 많고, 미오신 머리에 있는 ATPase는 항상 ATP를 ADP로 가수분해해서 머리에 달고 있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미오신 머리 자체는 액틴과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능력이, 친화력이 높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흥분 수축 연결이 일어나지 않아서, 즉 운동 명령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포 내의 칼슘 농도가 높지 않다면 이대로 그냥 계속 붙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말랑말랑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 명령에서 흥분 수축 연결로 이어져 가지고 근섬유 내에 칼슘 농도가 올라게 되면 즉각적으로 미오신 헤드와 액틴은 결합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과 또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각각의 단백질은 구조적인 변화가 야기됩니다. 미오신 머리에 ATPase에 의해서 ADP가 강하게 붙어 있고, 또 미오신 머리에 액틴과 결합하는 사이트가 또 강하게 이제 액틴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오신 머리에 액틴이 붙게 되면은 단백질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구조적인 변성이 미오신 쪽에 오게 됩니다. 미오신의 중사슬의 팔 부분에, 암 부분에 양 끝에 힌지가 있다고 그랬죠. 경첩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하면서 이 경첩 부위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구부러지는 방향은 근절의 가운데인 M선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M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양극 배열돼 있던 이 미오신 머리 콩나물 대가리들이 모두 다 M선 방향으로 구부러지는데, 그 정도는 10나노미터 정도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틴과 미오신이 붙게 되면은 이제 힌지 부분에서 구부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이 구부러짐을 파워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게 되면 미오신 머리의 구조적인 변성은 또 다른 친화력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ADP의 친화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ADP와 인산이 미오신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붙어 있고 파워 스트로크가 나가지고 헤드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ADP의 결합력이 떨어져 ADP가 떨어져 나오면은 ATPase는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친화력이 높은 게 ATP입니다. 그래서 세포질 내에 깨끗한 ATP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붙게 되고, 다시 ATP가 붙은 그 미오신 머리는 액틴과의 친화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액틴과 결합했던 게 분리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자,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액틴과 마요신 머리가 붙은 상태에서 ADP가 떨어져 나오면 ATPase는 신선한 ATP가 붙으면서 액틴과 미오신 머리는 분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섬유 내에 신선한 ATP가 없으면 이 액틴 미오신 결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신선한 ATP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로 죽은 상태. 그래서 대사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ATP를 세포 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상태. 두 번째는 사용량보다 ATP 공급량이 적어서 ATP가 부족한 상태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근육의 경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액틴과 미오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강하게 수축되어 있는 쥐가 나는 거죠. 쥐가 난 근육의 모습은 근섬유 내에 ATP가 모자르기 때문에 액틴과 미오신 머리가 붙은 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ATPase에 새로운 ATP가 붙으면은 그 ATP는 다시 가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ADP와 인산으로 가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이 미오신 머리를 다시 뒤로 젖히는 리커킹 현상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장전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가 미오신 머리, 그러니까 이 암의 흰지 부분에 장전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자, 리커킹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장전된 미오신 머리의 모습은 ADP와 인산이 붙어 있는 이 모습은 다시 맨 처음의 그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포질 내에 칼슘이 아직까지도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다시 액틴과 미오신은 붙겠죠. 그리고 이 다시 한 바퀴가 돌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교차 다리 주기,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칼슘이 있는 한 세포질 내에 신선한 ATP가 계속 공급되는 한 계속 무한대로 반복되게 됩니다. 근섬유에서 생기는 활동 전이가 5ms인데 흥분 수축 연결로 전환돼 가지고 칼슘 신호로 바뀌면은 50ms 정도 동안 높은 칼슘 농도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이 50ms으로 시간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 교차다리 주기를 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 그림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레스팅 상태에서 휴식 상태에서는 근섬유 내에는 ATP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오신 머리에는 ATPase에서 ADP와 인산으로 가수분해한 상태로 달고 있습니다. 이때는 액틴과의 결합 능력이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 상태죠. 이 상황에서 칼슘이 들어와서 트로포닌 C에 칼슘이 결합을 해서 트로폰 미오신을 비틀면은 액틴이 노출이 되고 이 액틴은 곧바로 미오신 헤드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칼슘이 있으면 두 번째 단계인 결합된 상태로 오죠. 결합이 됨과 동시에 단백질의 구조 변성이 나와서 힌지에서 미오신 머리의 힌지에서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게 되죠.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는 그 구조 변화는 ADP의 결합 능력을 떨어뜨려서 친화력을 떨어뜨려서 ADP가 인산과 함께 유리돼서 나옵니다. 자, 새로운 ATP가 있다면은 노출된 ATPase에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액틴과 결합할 수 있는 미오신 헤드의 결합 그 부위의 친화력이 낮아지면서 액틴과 미오신 머리는 분리되게 됩니다. 분리되는 순간에 ATPase는 ATP를 가수분해하면서 ADP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게 되고 이 에너지는 힌지를 다시 미오신 머리를 리카킹 시키는 재장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칼슘이 있다면은 한 바퀴가 더 돌겠죠. 칼슘이 있으면 또 한 바퀴가 돌 테고 그러다가 근육의 사용량이 ATP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근육 내에 ATP가 소실돼 가지고 더 이상 없다면은 근경직 상태, 스패즘 상태로 내려가게 되고 또는 사후 강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세포질 내에 칼슘이 모두 다 다시 흡수돼 가지고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다시 레스팅 상태로 남게 됩니다. 교차다리 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근절을 보게 되면은 근절의 가운데 M선을 향해서 양극 배열로 되어 있는 굵은 섬유의 미오신 머리가 M선 방향으로 파워 스트로크를 양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섬유가 M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모습을 따라서 슬라이딩 필라멘트 티어리 미세섬유 활주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 근절들의 전체 모임이 근육이 되고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전자현미경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칼슘이 없는 상태에서 근육을 전자현미경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이 돼가지고 장력을 받으면은 매우 규칙적으로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조정 경기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 같죠? 자, 근육에서 이 교차다리 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의 굵은 섬유에 6개의 가는 섬유가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오신 머리는 6개 방향에 있는 가는 섬유의 액틴과 결합을 하면서 교차다리 주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차다리 주기에서는 액틴과 미오신이 떨어져 있는 상태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리카킹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이것들이 여러 그 액틴 미오신 결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놈이 쉬고 있을 때는 어떤 놈이 작용을 하고 이 모양을 여러 개의 라쳇 딸깍딸깍 하고 돌아가는 라쳇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같이 작용해 가지고 뒤로 밀리지 않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효율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의 굵은 섬유에 하나에 있는 미오신은 한 600개 정도의 미오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대 장력으로 수축하고 있을 때는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고 있는 머리의 수는 최대 40% 정도가 결합을 하고 나머지 60%는 뭔가 떨어져서 딴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근육 수축, 특히 이제 골격근 수축에 대한 기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근접합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흥분 수축 연결에 대해 설명했고, 세 번째는 지금 설명한 교차다리 주기입니다. 교차다리 주기에서 수축 단백질의 분자생물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했고, 그 결과로 수축이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근육에서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차다리 주기 설명을 하면서 ATP가 교차다리 주기를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육에서 사용하는 궁극적인 에너지가 이 ATP입니다. 이 ATP를 어떻게 공급하냐에 대한 문제가 근육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겠죠. 먼저 ATP를 만들어서 근육에 저장하는 형태가 있겠죠. 하지만 ATP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삼투압의 문제 때문에 세포가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근육에서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ATP는 4밀리몰라 정도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ATP는 근육 수축이 막상 들어가면 1초에서 2초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합니다. 더 오랫동안 수축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ATP를 다 사용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ATP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ATP 공급을 받는 데에는 대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즉각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근세포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크레아틴을 사용하는 겁니다. ATP가 평소에 세포 내에서 ATP를 ADP로 전환하면서 크레아틴에다가 포스포 인산기를 붙여서 크레아틴 인산, 포스포크레아틴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가장 빠른 저장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ATP를 한 3배에서 8배 정도 많게 크레아틴 인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 ATP를 다 쓰면은 즉각적으로 크레아틴 인산으로부터 ADP를 ATP로 합성을 해가지고 교차다리 주기에다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아틴 인산을, 이 시스템을 ATP의 완충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평소에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의 중합물이죠.
포도당 하나하나를 붙이는데 ATP를 사용해서 인산기를 통해 가지고 포도당과 포도당을 붙여서 여러 개 붙여 놓은 것이 이제 글리코겐입니다. 이 글리코겐이 운동 중에 필요하다면은 포도당으로 해당이 되면서 ADP를 ATP로 합성하는 과정이 있죠. 생화학에서 아마 잘 배웠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ATP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P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사는 무산소 대사입니다. 무산소 대사는 근육에서 흔히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근육의 사용량은 ATP 사용량은 휴식기보다 최대 100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심박수나 호흡량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죠. 결국은 사용하는 ATP의 양이 공급받는 산소에 의해서 공급받는 ATP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포도당이나 글리코겐을 산소 없이 피루빅 애시드까지만 분해하면서 ATP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ATP를 공급을 받습니다. 무산소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 피루빅산이기 때문에 피루빅 애시드를 다시 젖산으로 바꿔가지고 세포 내에서 빼내서 혈류로 내보내야지 계속 추가적인 무산소 대사를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대사 산물로 쌓이는 것은 혈중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사는 유산소 대사입니다. 유산소 대사는 산소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강도의 수축 운동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때는 산소 공급량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산소 대사로 아주 고효율적인 ATP 합성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유산소 대사에서는 중성지방과 지방산까지도 사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합성해낼 수가 있죠. 그림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먼저 ATP가 교차다리 주기를 돌리는 수축의 중요한 몰레큘로 분자로 사용이 됩니다. 이 ATP는 평소에 휴식기에 몇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첫 번째는 크레아틴 인산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또 하나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ATP를 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대사 과정은 무산소 대사와 산화적 인산화, 유산소 대사로 ATP를 생산을 하게 되죠. 만약에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면은 먼저 세포질에 있는 ATP를 먼저 쓰겠죠. 1에서 2초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의 휴식기에 저장해 놓은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을 하겠죠. 10에서 15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에서 피루빅 애시드로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ATP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산물로 나오는 것은 피루빅 애시드가 나오는데 이 피루빅 애시드는 젖산으로 전환이 돼서 혈중으로 제거해줘야지 세포 내에 근세포 내에 지속적인 무산소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강도의 수축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먼저 ATP를 사용하고 크레아틴 인산도 사용되고 무산소 운동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지만 무산소 운동의 비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높은 효율의 ATP를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대사산물로는 산소,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제거를 해내서 근육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ATP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근피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피로라는 거의 정의는 골격근에서의 정의는 운동을 명령을 했는데 그 운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피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자극이 계속 가고 있죠. 자극이 계속 간다는 것은 운동 명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명령에 따라서 처음에는 강축을 유지하다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피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로는 근피로는 근원성 근피로와 중추성 근피로로 나눕니다. 먼저 근원성 피로를 보게 되면은 ATP가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교차다리 주기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 피로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근육 내에 대사산물이 축적되기 때문이죠. 특히 고강도 운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대사산물인 젖산 같은 경우에 20m몰 정도까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세포 안에 pH를 6.2까지 감소시키죠. 물론 젖산이 혈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인산, ATP로 분리되어 나온 인산, 그 다음에 활동전이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나간 칼륨, 이런 것들이 모두 젖산,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이 모두 칼슘의 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교차다리 주기에서 시작을 트로포닌 C와 결합하면서 교차다리 주기를 돌릴 수 있는 가장 시초였죠. 이 칼슘을 순환을 억제하면서 근육이 교차다리 주기가 돌아가지 않게 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추성 피로는 근원성 피로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의 동기가 감소했거나 지루하거나 하면 아파서 불편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중추성 피로가 이렇다면은 병적인 상황에서도 중추성 피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신경 근접합에 아세틸콜린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중추성 피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산소 부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유산소 대사로는 ATP 공급을 다 못하죠. 그래서 무산소 대사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무산소 대사는 결과물로 젖산이라는 축적물이 남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산소 부채라는 얘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4분 동안 만약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격렬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유산소 대사로 다 해결을 했으면은 4분 운동한 다음에 호흡의 증가, 그러니까는 산소의 업테이크가 증가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레스팅 상태, 이 점선 상태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4분이 끝난 다음에 44분이 지나도록 레스팅보다도 더 산소를 요구하는 이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산소 부채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산소 부채는 왜 발생하냐면 근육 세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대사 수단을 다 사용을 한 거죠. 크레아틴 인산에 붙어 있는 ATP를 사용을 했고 무산소 대사 또는 글리코겐을 사용을 하면서 피루빅 애시드 젖산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는데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산소를 평소보다 휴식 때보다는 훨씬 더 과하게 산소를 빨아들여서 ATP를 생산을 해가지고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ATP를 생산을 해서 크레아틴을 다시 크레아틴 인산으로 만들고 포도당을 다시 글라이코젠으로 만들고 젖산을 간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데 ATP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은 무산소 대사를 운동 중에 무산소 대사를 한 양의 만큼 플러스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한 만큼이겠죠. 이 두 내용을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크레아틴 인산과 젖산을 되돌리는데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사용하는 산소 ATP 그 양을 산소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산소 섭취가 증가한 거 이것을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 Excess Post Exercise Oxygen Consumption EPO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4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 운동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무산소 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또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운동이 끝나면 산소를 사용해서 알락타시드 옥시젠 데트를 해결을 하고 이거는 크레아틴을 다시 크레아틴 인산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산소입니다. 그리고 락틱 애시드 옥시젠 데트도 에도 산소가 필요하죠. 이거는 락틱 애시드를 글루코스로 다시 만드는데 사용되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11.5리터가 사용이 되죠. 골격근의 에너지 대사를 생각을 하면 운동선수가 자기의 운동 수행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피로라는 게 적게 나타나야겠죠. 이 근피로는 ATP의 사용, 그 다음에 근육 내의 대사산물의 축적,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근피로를 줄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섭취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운동 생리를 하는 사람에게, 스포츠 생리를 하는 사람에게, 선수 관리,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의 근육 피로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골격근 세포 내에 있는 글리코겐 축적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글리코겐 축적이 많이 돼 있으면은 근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거죠. 또 근피로 다음에 회복되는데도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키고 그냥 일반적인 믹스드 다이어트를 시키고 또는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를 시킨 운동선수를 가지고 운동을 지칠 때까지 퍼질 때까지 운동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왼쪽 Y축을 보면은 탄수화물의 대사량이고 오른쪽 Y축은 팻의 대사량을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1분 이내에서는 탄수화물의 대사량이 월등하게 높죠. 무산소 대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운동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무산소 대사를 할 수 있는 근육들은 점점 힘이 빠져서 피로에 들어가고 유산소 대사로 계속 시간을 이끌게 됩니다. 유산소 대사를 하면서 팻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믹스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초록색 라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시간 정도 유지를 하고서 근피로로 더 이상 운동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카보하이드레이트 사용하는 게 한 40%, 그다음에 팻 사용하는 게 60% 정도였죠. 반면에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를 한 사람, 탄수화물만 많이 먹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지속 시간이 4시간까지도 연장이 되고 4시간 있으면서도 카보하이드레이트를 50% 이상 에너지 대사로 사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기 많이 먹은 사람, 하이팻 다이어트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지속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근피로가 나타나서 운동을 못할 당시에 지방 대사를 거의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의 경우에는 운동을 2시간 시켜가지고 근육 내에 있는 모든 글라이코젠 탄수화물들을 다 사용하게 한 다음에 회복이 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음식들이 회복이 빨리 되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글리코겐 축적이 근피로를 미루는데 근피로가 안 오게 하는데 저항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육 내에 골격 근육 내에는 글리코겐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글리코겐을 쌓을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를 한 식단에서는
이틀 만에 거의 100% 글리코겐을 확보한 만큼의 다시 저장하고 회복한 반면 팻 다이어트나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5일이 지나도 그거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은 스포츠 생리에서 선수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시간 운동을 했다. 축구죠.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5일 또는 7일마다, 6일, 7일마다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할 때 어떤 식단을 사용을 해야지 그 다음 경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뛸 수 있느냐의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운동 선수가 운동 끝났다고 회복한다고 삼겹살 먹고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운동 선수에겐 매우 중요한 근육 회복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이랑 하나는 천천히 오랫동안 수축을 할 수 있는 근육으로, 그래서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을 2형, 그 다음에 천천히 오래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을 1형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 1형과 2형 근육은 유전적으로 대사에 관련된 근육 내의 단백질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먼저 1형 근육을 마이오신 헤비체인 1, MHC1이라고 그러고 2형 근육을 MHC2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MHC 안에는 이 중사슬에 있는 미오신 머리에는 ATPase가 있다고 그랬죠. ATP를 분해할 수 있는 ATPase가 있는데 이 ATPase의 활성 속도가 1형은 느리고 2형은 빠릅니다. 다시 말해서 MHC1은 느리고 MHC2는 빠릅니다. 자,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빠른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2X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2B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서는 좀 다르게 부르기 시작을 해서 2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B라고 얘기했던 것 시대에 다시 또 하나 구분한 A가 있겠죠. 2A. 이 2A는 1형과 2형의 기능적으로 특성이 섞여 있는 근육에 해당됩니다. 하지만은 분자생물학적으로는 그 분자의 특성이 2형, 2X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2형에 속합니다. 자, 다시 구분하겠습니다. 근육은 서근과 속근으로 나누고 서근을 타입 1이라고 하고 속근을 타입 2라고 얘기하고 2는 2X가 속근의 대표적인 건데 1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금 더 지속력이 있고 좀 천천히 반응하는 근육인 2A로 나뉠 수 있습니다. ATPase의 활성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교차다리 주기를 더 빨리 돌릴 수 있다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돌린다는 것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수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형근의 속근의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칼슘 대사에서 1형과 2형 근육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트로포닌 C에 친화력이 높은 칼슘 바인딩 사이트 두 개가 있고 친화력이 낮은 칼슘 바인딩 사이트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2형 근육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1형 근육의 경우에는 세 개가 더 높은 칼슘 바인딩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붙으면은 네 개가 다 붙어서 트로포미오신을 비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의 칼슘에도 수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은 1형 근육입니다. 원래 1형 근육과 2형 근육을 구분하게 된 것은 해부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구분한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닭고기를 먹다 보면 닭다리를 먹다 보면은 겉에 쌓여있는 가스트로니미우스는 하얗게 뽀얀 살인 반면에 뼈에 붙어 있는 솔레우스 머슬은 빨간색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마 닭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현미경상에서도 이런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근섬유 주변에는
헤모글로빈을 염색을 하면은 모세혈관이 보이는데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근섬유가 있는 반면에 근섬유가 좀 더 크고 모세혈관이 굉장히 적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근육 같은 경우에는 1형 근육과 2형 근육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보통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근섬유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한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염색을 해보면은 유산소 대사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근섬유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적게 있는 근섬유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산소를 잘 붙이고 있는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의 변형이죠. 근육 내에 미오글로빈이 있는데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 1형 근육에는 굉장히 풍부한 반면에 2형 근육에는 거의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1형과 2형 근육의 분자생물학적인 지표들을 설명을 해보면은 마요신 헤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1형에는 MHC1, 2형에는 MH2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썰카에 붙어있는 ATPase, 썰카 ATPase를 보게 되면은 2에는 썰카 1이 있고 1에는 썰카 2A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썰카 자체도 2B의 경우에는 훨씬 더 활성이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시퀘스트링 라이아노딘 리셉터를 보게 되면 라이아노딘 리셉터도 02 모두 다 1형, 2형 모두 다 라이아노딘 1 리셉터를 갖고 있습니다. 칼슘 센서 아까 얘기한 트로포닌의 센서인데 타입 1에는 트로포닌 C1이 있고 그다음에 타입 2에는 트로포닌 C2가 있습니다. 카디악과 스무드 머슬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 기능들을 정리하면 조직학적 모양이랑 분자생물학적 모양이랑 생리학적 기능을 섞어서 설명하면은 1형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의 근섬유의 직경이 작고 그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풍부하고 미오글로빈이 풍부해서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대사를 잘 할 수가 있죠. 이거에 적합한 MHC1 ATPase를 가지고 있고 썰카랑 칼슘 메커니즘이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 근육 1형의 특징은 수축 속도는 느리지만 낮은 칼슘 농도에서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근육의 민감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수축하는 근육, 명령에 대해서 먼저 수축하는 근육이고 가장 나중까지도 수축하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은 산화 근육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서 지구력 운동에 적합하겠죠. 자, 이형 근육 같은 경우에는 미오글로빈이 적어서 산소를 갖고 산화된 철분이 적기 때문에 살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조직학적 특징이고 굵기가 굵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명령에 반응을 시작하고 빨리 ATP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피로에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2A형 근육계의 경우에는 1형과 2형의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위에 표에 보는 것 같이 2X와 큰 차이를 보이질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응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형의 특성을 적응했다고 받아들여서 적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장력을 얼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뛸 수 있는 근육에 해당되는 거죠. 타입 1 근육입니다. 석은 산화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불과 30초, 뭐 한 15초 정도의 거의 100% 운동을 내고 운동을 낼 때 근육의 장력은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하지만 곧 피로를 나타내는 그런 근육, 2X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근육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2A에 해당되는 근육이고 중거리 운동에 해당되는 건데
2x를 잘 훈련시켜서 2a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근육도 발달을 하죠. 모든 세포가 어차피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서 분화돼서 나오듯이 근육세포도 처음에는 같은 근육세포였다가 하나는 1형 세포로 하나는 2형 세포로 분화되어서 발달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1형과 2형으로 구분되어서 발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운동신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육세포를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키는 명령을 주는 게 운동신경이죠. 이 운동신경이 큰 운동신경이라면 앞서 얘기한 대로 운동신경은 말단에서 3개에서 100개 정도의 가지를 치는데 이 가지가 많이 치는 그런 큰 운동신경의 경우에는 보통 그 말단에 붙어 있는 근섬유를 2X형 근육으로 발달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작은 운동신경, 가지가 10개 미만 또는 20개 정도, 그 정도의 작은 운동신경의 경우 그 말단에 붙어 있는 근섬유를 1형 근육으로 발달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점점 크면서 이 얘기는 골격이 자란다는 얘기고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로 길어져야겠죠. 이런 길이 성장은 근섬유 안에 있는 근절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 근절은 위아래로 붙이면서 근섬유 자체의 길이를 키우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근섬유가 좀 더 길이 성장을 해서 근절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면서 근섬유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섬유의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팔을 굽힌 채로 캐스트를 한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은 그 근육들은 길이가 짧아진 상태로 유지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근섬유 안에 있는 근절이 점점 줄어들어서 다시 짧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키 성장이 다 끝났어요. 근섬유의 길이는 더 이상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근절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 수축 단백질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 경우에는 병렬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하게 자라면서 근육이 통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키가 자라고 운동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근육의 성장, 변화라고 한다면은 정상에선 볼 수 없고 병적인 상태에서 근육 안에 있는 위성세포가 새로운 근섬유가 만들어지면서 과다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이 세포는 신경 말단에 붙어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또는 새로운 신경 환경에서 붙게 되면은 그 운동신경은 비정상적인 운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육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려면은 근육을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근육의 장력, 부하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석고붕대를 오래 하고 있으면, 캐스트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근육이 위축되는 현상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이 위축되는 현상, 즉 근절이 없어지는, 수축 단백질이 소멸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기전이 몇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MORF2 단백질에 의한 경로고, 두 번째는 아트로진이라는 단백질에 의한 경로입니다. 멀프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고 이 멀프는 티틴 단백질에 붙어 있습니다. 티틴 단백질은 수동 장력을 유발하는 가장 우리 몸에서 큰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근섬유 안에. 이 티틴 단백질에 붙어 있던 멀프가
이 T팀 단백질의 장력이 제거가 되면 멀프가 떨어져 나오고 얘는 해관으로 들어가서 수축 단백질의 유비코티네이션을 촉발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아트로진의 합성에 의한 유비코티네이션인데요. 이 경로도 마찬가지로 근육 내에 장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PI3K, 포스포이노시티드 3카이네이즈가 디액티베이션 됩니다. 디포스폴레이션 되면서 경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신호는 AKT 폭소 신호를 통해 가지고 폭소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아트로진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 아트로진은 근육에 있는 수축 단백질의 유비코티네이션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프와 아트로진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 단백질의 유비코티네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단백질들이 줄어들면서 근섬유 안에 있는 수축 단백질이 줄어든 위축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유비코티네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E1, E2, E3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특정 단백질이 유비코티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E3가 없애고자 하는 단백질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이 E3에 해당되는 것이 아트로진과 멀프 단백질입니다. 위축에 대한 두 번째 상황은 만약에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운동신경이 제거가 되면은 이런 거를 탈신경이라고 하죠. 탈신경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 근육은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반복적으로 떨림 현상이 수축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잔떨림 현상이 며칠 동안 일어납니다.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잔떨림 현상들은 점점 약해지다가 3개월, 4개월 후에는 근육 자체에 위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축 단백질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1, 2년 후에는 대부분의 근육 섬유는 근섬유는 지방과 결체 조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자, 탈신경이 일어난 다음에 근위축 3, 4달 동안은 가역적입니다. 다시 운동을 하면은 수축 단백질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서 1, 2년이 지나면은 근섬유 자체가 지방과 결체 조직으로 대체된 다음에는 비가역적인 변화로 고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에서는 탈신경 후에 근육을 유지를 하고 나중에 회복될 걸 예상을 한다면은 탈신경 후에 근육을 전기적으로 자극해서 근섬유를 계속 보존하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앞서 얘기한 운동 생리에 관련된 상황이죠.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이 2X에서 2A로 전환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런 연구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들입니다. 근육세포를 배양을 하면서 그 근육세포를 전기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런 머슬의 액션 포텐셜을 주게 되면은 그 안에 근세포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당연히 이제 칼슘은 증가할 텐데 이 칼슘이 엔팻이라는 전사 단백질 또는 마이오사이트 인핸싱 팩터 2, MEF2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슬로우 파이버진이 익스프레션이 된다. 즉 조금 더 서근의 형태, 유산소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섬유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엔팻 같은 경우에 칼슘에 의해서 디포스폴레이션 돼서 세간으로 들어가서 슬로우 파이버진을 익스프레션 시키고 또 MEF2 같은 경우는 H닥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었는데 근세포 내에 증가된 칼슘이 해간으로 들어가서 이 H닥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가지고 핵 밖으로 내보내면서 MEF의 억제가 풀리면서 슬로우 파이버진이 익스프레션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래의 표는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이 1형이 많으냐 2형이 많으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평균적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2형 근육, 패스트 트위치 근육이 55%, 그 다음에 1형 근육이 45%를 가지고 있죠.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에 2형 근육은 18%로 줄어든 반면에
일형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2%까지 증가할 수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슬로우 파이버 진 익스프레션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성장, 비대에 관련된 호르몬의 역할도 있죠. 흔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은 근육 비대를 유발합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기본적으로 근육이 좀 더 큰 것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얘기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맞으면은 근육이 비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이 이런 약물 남용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